네, 안녕하세요. 지역사회관광 이상민 교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료비 지불 제도와 보건의료 체계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내용들이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3, 2, 1, 뿅! 나왔습니다. 자, 진료비 지불 제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요. 진료비 지불 제도, 진료비 지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진료를 받잖아요. 진료를 받은 다음에 병원 측에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진료비의 일부분을 의사들이 보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제도다. 그래서 보면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게 정식적인 의미인데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에 병원에 진료비를 내면 의사가 그 진료비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받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료비 지불제도 학생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보상이라는 거죠. 진료비의 일부분을 갖고 가게 된다 의사가. 그게 바로 월급, 의사의 월급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는 건 의사의 월급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실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위 말해서 오늘 진료비 지불제도의 주인공은 납니다. 나는 아니고 의사입니다. 우리 간호사도 아닌 의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사전 보상 방식 그리고 사후 보상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보상이라고 하는 건 사전에 보상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전에 월급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사후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월급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월급 일정의 기본급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처치나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보상을 주겠다라는 거죠. 병원 측에서. 그래서 기본급에다가 사후에 내가 했던 만큼 보상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보상에는 종류가 4가지가 있고 사후에는 1가지가 있습니다. 행위별수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불 제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사전 보상에는 봉급제, 인두제, 포괄수까지 총액계약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먼저 행위별수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이 행위별수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지불 제도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의사가 한 만큼 인센티브를 챙겨가는 것이다. 월급을 챙겨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의 종류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진료비가 결정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치료의 종류가 많다. 여러 가지의 치료를 많이 하게 된다면 인센티브 보상을 많이 받겠죠 의사가. 그리고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종류가 많을수록 난이도가 높을수록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진료비는 의사에게 일부분 보상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인센티브로. 그래서 이 진료비라고 하는 건 의사의 월급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제공된 의료 서비스 단위당 가격 여기에다가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양만큼 곱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곱해서 의사는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위마다 진료비를 받을 수가 있더라. 행위별마다 수가가 붙는다라고 해서 행위별 수가제다. 자, 우리 진료비 지불제도 오늘 배우는 것들은 모두 다 장단점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장점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행위를 한 만큼 의사가 챙겨가는 거잖아요. 보상을. 그래서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재량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량권이 큰 만큼 여러가지 처치 방법이라든지 치료 방법, 여러가지 치료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니까 환자들이 좋아하고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하고 의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급 의료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고 의사의 재량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는 고급 의료 기술들을 도입을 할 것이고 최신의 의료 장비들을 또 도입을 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행위별수까지는 치료 중점일까요? 예방 중점일까요? 그렇죠. 얘는 치료 중점입니다. 치료 중점. 여기 하나 추가해서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단점이 있습니다. 의사의 재량권이 크고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검사라든지 처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의사들이 행위를 한 만큼 수가가 붙는 거다. 그래서 행위를 한 만큼 돈을 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의료비가 상승이 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비 일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 환자 부담금도 있고요. 또 환자 부담금 이외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많은 처치와 그리고 많은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된다. 예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하세요 또는 뭐 위험 요인 피하세요 그리고 식생활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말로 다 때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돈이 들겠나 안 들겠나? 돈이 안 들지. 하지만 이 치료는 우리가 검사도 하고 처치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할 때마다 돈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된다라고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의료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진료비 청구미 심사에 대한 행정 업무가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 행정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 비교가 되겠지.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만큼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이 저하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있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행위별수까지는 됐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봉급제가 나옵니다. 봉급제라고 하는 거는 봉급을 받는 거예요. 월급을.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많이 보든 뭐 환자들한테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든 간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양과 적용받은 환자 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에 따라 의사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다. 월급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봉급제인데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이라든지 또는 사립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해당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장점, 단점이 나오는데요. 자, 장점 같은 경우에 달마다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에 장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에 열중을 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수입이 일정하게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매달마다 그냥 일정 기간만 되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환자를 많이 보든 상관없이 그냥 진료에 열중을 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료 간의 협조를 얻기 쉽습니다. 동료 간의 협조를 얻기 쉽다. 왜 동료 간의 협조를 얻기 쉬울까? 우리가 그 진료비는 의사들의 월급과 관련성이 깊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많은 환자를 보지 않더라도 매달마다 월급이 나옴으로 인해서 진료를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그러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료 간의 협조를 얻기 쉽고요. 그 밑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익한 학문적인 경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진료비 조정을 통한 의료비 조정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료비를 줄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자가 부담하는 돈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또 부담하게 되는 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의 의료비가 상승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억제되겠지. 그러므로 해서 의료비 조정도 가능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자 부담금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단점 볼게요. 단점은 형식적인 진료가 될 수가 있고 가서 진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마다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환자를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환자를
막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최소한의 진료를 보게 된다는 거죠. 과소 진료. 자, 이 부분은요, 아까 진료에 열중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 얘하고는 정말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봉급제의 양면성이 드러났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병원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의사진료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되면 관료적이거나 형식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봉급제 같은 경우는 환자를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의사의 월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병원이 야 너네 환자 좀 많이 봐 라고 계속적으로 간섭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관료적이거나 형식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 관료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부터 압력이 내려와서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와의 기계적인 관계가 될 우려가 있다.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고 또는 과소 진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환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공립병원의 낮은 월급으로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병원들의 월급이 우리 대형병원의 월급보다는 월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단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면요, 인두제가 나오는데요. 아까 봉급제는 사람 수 상관없이 그냥 내가 제공한 의료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만 되면 돈이 나오는 거였는데, 인두제는 내가 환자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돈을 많이 받게 되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상관없이 의사에게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의사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인두제다. 많은 환자를 보면 볼수록 보상이 커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기 환자 10명 보는 게 이익이에요? 아니면은 수술 환자 1명 보는 게 이익이에요? 그렇죠. 감기 환자 10명 보는 게 더 이익이죠. 왜? 의료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상관없이 그냥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의사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인두제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조금이라도 좀 까다로운 환자,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급병원으로 후송을 보내버립니다. 자, 장점은요, 평준화된 의사 수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한테 등록된 환자의 수에 따라서 보상이 지급되는 거예요. 환자 수 1명당 얼마, 1명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 1명하고 수술 환자 1명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준화된 의사 수입이다. 그 다음에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더라. 왜냐하면 내가 많은 환자를 보면 볼수록 나한테는 이익이기 때문에 행위별수까지처럼 한 환자를 집요하게 내가 처치하고 치료하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죠. 여기 인두제에서는 더 이롭지 않겠죠. 그래서 과잉 진료하고 의료 남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비 상승을 억제시킬 수 있다. 의료비 상승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 특히나 행위별수까지 같은 경우는 의료비 상승을 굉장히 야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인두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 중점보다는 예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을 억제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치료받으면 돈이 나가잖아. 환자가 부담하는 돈도 늘어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돈도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 하지만 예방은 뭐라 했어 내가? 돈이 많이 안 든다 했지. 말로만 다 처리해보니까. 그지? 그래서 말로 처리하는 게 치료하는 것보다 내가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두제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있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 보건 의료에 적합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그 모토하고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지역사회 간호학은 예방에 중점을 둔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점 볼게요. 형식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과소 진료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죠. 내가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 환자를 대충 본다라는 거야. 그러면 형식적으로 진료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과소 진료가 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업무량에 비해서 보수가 불공평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기 환자 1명하고 수술 환자 1명 이렇게 있는데 이 두 명이 똑같다라는 거야, 수가가. 그러면은 수술 환자가 업무량이 더 많잖아. 맞지? 그래서 보수가 불공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고도의 전문의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루 8시간 걸리는 수술을 하는 나는 굉장히 유능한 의사다. 근데 내 친구 의사는 하루에 100명 감기 환자를 보고 있다. 8시간 동안. 그러면 이 인두제에서는 누가 더 이롭냐?
라는 거지. 당연하게 감기 환자 100명 보는 사람이 이유롭죠. 그래서 고대 전문의에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까다롭거나 심하거나 좀 복잡한 환자는 무조건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내버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잉 후송으로 인해서 상급 병원의 진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그리고 대기 시간도 많이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괄수가제가 나옵니다. 자, 포괄수가제는 환자 1인당 그리고 환자 요양 일수별, 질병별, 방문 빈도별로 설정되어 있어요. 진료비 단가가 딱 설정되어 있어요. 환자 1인당 진료비 얼마, 또는 환자 요양 일수에 따라서 진료비 얼마, 그 다음에 질병별에 따라서 진료비 얼마씩 내는 거, 그 다음에 방문 빈도별에 따라서 진료비 단가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환자가 요양 일수별이라고 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얼마 내라,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얼마 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질병별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100만원 내고 B라는 질병은 200만원 내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단가가. 그 다음에 방문 빈도별, 몇 번 왔을 때 얼마 내라, 몇 번까지는 얼마 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포괄수가제다. 그래서 이러한 진료비 단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진료비 단가는 환자 1인당 이렇게 설정이 될 수도 있고요, 환자 요양 일수별로도 설정이 될 수도 있고, 질병별로도 설정될 수 있고, 방문 빈도별로도 이렇게 설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진료비 단가에 따라 의사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게 바로 포괄수가제다. 장점 봅시다. 진료의 표준화. 아까 진료비 단가가 1인당 요양일수별, 질병별, 방문 빈도별, 요렇게 여기에 따라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 진료비가 딱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장점이다. 내가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한테 제공을 할지라도 딱 정해있는 그 금액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화에 의해서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제공하든 적게 제공하든 상관없이 항상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바보가 많이 하더라도 100만원 주고 적게 하더라도 100만원 주는데 누가 많이 하겠어, 그치? 그 다음에 이 과잉 진료를 예방하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을 억제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와 심사가 간편하다. 행위별수가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이렇게 막 혼지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수가제는 딱 정해져 있잖아. 단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하고 심사가 굉장히 간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야 되는 물품들이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점 볼게요. 진료비 단가의 표준화로 인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그 단가, 가격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이게 표준화가 돼 있어. 그래서 최소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많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가격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아낄 수 있을 만큼 아끼는 게 이 포괄수가제에서는 나한테, 병원한테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소 진료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의 규격화가 우려될 수가 있다. 의료 서비스, 원래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A라는 처치가 필요할 것이고, B라는 사람한테는 B라는 처치가 필요할 것이고, 또는 A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러한 재료가 필요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재료가 필요할 것인데, 이게 표준화가 딱 되어 있고 써야 될 그 항목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규격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사람은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행정직원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써야 될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썼을 때는 전화가 옵니다. 요거 쓰면 안 된다, 이 항목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전화 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행정직원의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 밑에 보시면 질병군별, 요거 질병군별로 바꿀까?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종류가 나오는데 수술에 대한 겁니다. 보시면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항문주의 수술, 서해 대퇴부 탈장 수술, 자궁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총액계약제에 나옵니다. 총액계약제는 환자는 진료비를 부담을 하지 않고요, 정부하고 의사단체가 연간 진료비 총액을 계약을 해요. 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각 의사들한테 그 진료비를 배분하는 거예요. 진료비에 대한 보상을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료 측, 의사단체하고 지불 측, 정부가 지역별 연간 진료비 총액을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한 진료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의사에게 진료비를 배분하는 제도다. 자, 총액계약제라고 하는 거는 환자는 개입하지 않는다. 환자는 그냥 마음대로 진료를 보면 돼. 오케이? 왜?
정부가 의사단체에 돈을 주는 거니까 진료비를 딱 책정해서 올해는 너가 요만큼 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만 받고 일해라는 거잖아. 맞지? 자, 만약 계약한 진료비 총액을 초과하여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지. 진료비 총액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총액을 초과해서 진료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은 돈보다 더 많은 진료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의사가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니? 나는 100만원 밖에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150만원 내치의 진료를 받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100만원 밖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의사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겠지. 그러면은 다음에 이 연간 진료비 총액을 계약을 할 때, 협상을 할 때 의료 수가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진료비 총액을 재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료 수가를 낮추려고 할 것이고 의사단체에서는 의료 수가를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의료 수가가 높아지면 진료비도 당연히 높아지죠. 진료비가 높아지면 어떻게? 연간 진료비 총액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정부는 진료비 총액을 낮추려고 하겠죠. 반대로 의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총액계약제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지불제도구나 라고 감이 오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맞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의사가 배분받은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월급보다 더 많은 환자를 보거나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장점 볼게요. 장점. 환자들은 진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총액계약제는 의사단체하고 정부가 협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마음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 연간 진료비 총액을 통제해서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딱 진료비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의사들이 가져가야 될 그 파이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 파이를 이렇게 배분한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가 있겠고 진료비 총액을 통제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예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의료비 상승을 억제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점 보면 매년 진료비 총액 계약 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의료 공급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의료 파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의사단체는 진료비 총액을 좀 올려달라. 그러고 정부는 안 된다. 우리는 못 올려준다. 이렇게 되면 의사단체들이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고급 의료 기술 또는 첨단 의료 서비스 도입 동기가 상실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딱 정해져 있어. 내가 받는 월급은 딱 배분된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내가 뭐 고급 의료 기술을 쓰려고 할까? 그리고 첨단 의료 서비스 이거를 도입시킬까?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한 동기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 2번 보건의료 체계의 유형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를 봤었죠. 5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요 위에 요 상단에 링크가 걸릴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건의료 체계 유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방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형, 그 다음 사회주의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자가 진하고요. 그 다음에 장자가 진하고 그 다음에 주자가 진합니다. 보건의료 체계 유형을 외우실 때는 짜장 주세요 라고 짜장 주세요 라고 외우시면 돼요. 먼저 자유방임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자, 자유방임형은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게 의료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선택이 가능하다.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고 민간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게 바로 자유방임형이다. 우리 국민들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네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정부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고 민간 의료기관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방임형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 책임 또한 개인한테 있다라는 거. 장점, 자유롭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고 질병치료에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대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의료기관을 찾거나 의료인을 찾는 거잖아. 자, 우리나라는 자유방임형이라고 했지. 그러면은 서로 환자를 유치하려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맞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급된 기술, 발전된 기술을 들고 오려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장점이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된다. 자, 반대로 질병 치료에 중점을 두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렇지, 옆에 있지, 의료비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의료질 유지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롭게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들끼리 이렇게 경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익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수준 높은 의료의 질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반대로 단점을 볼게요. 단점은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한다. 국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의료기관도 선택할 수 있고 의료원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 몸이 아파, 서울 가겠어요? 아니면 지방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서울로 가겠죠. 그래서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짜장 주세요 할 때 장. 자, 사회보장령은 대표국가가 영국이고요. 사회보장령 국가가 주도합니다. 국가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계층 없이, 소외된 사람 없이 모든 국민들이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사회보장령의 모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회보장령은 국가가 주도를 하지만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자, 의료기관을 선택하거나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충분하게 주는 게 바로 아까 자유방임령이었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는 것은 사회보장령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점.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건사업을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자원들을 활용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라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료다. 사회보장령은 소외된 계층 없이 모든 국민들이 포괄적으로 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중점을 둬야 되겠나,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겠나.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가 낮아야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겠죠. 치료에 중점을 둬버리게 되면은 의료비가 상승이 되면 어떻게 돼? 국가가 의료비를 감당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야. 맞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게 있고. 자, 단점. 행정체계가 복잡하다. 요거는 국가가 주도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권을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트랙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계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의료 수준의 질과 열의가 저하될 수 있다. 예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국가가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들한테 제공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열의가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회주의형이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사회보장령은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사회주의형은 국가가 완전히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 그래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의료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굉장히 균등하게 받는 거예요. 이 의료 서비스를. 자, 장점은요, 국가 주도의 단일화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체계가 간단하고 조직적이다라는 게 있고,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무료다. 서비스가 무료고, 그리고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포괄성이 높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포괄성이 높다. 모든 국민이 똑같이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완전히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하는 그러한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완전히 이 국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매우 강하게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을 억제시킬 수가 있다 되겠고, 단점은 선택하는 자유가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 사회보장령처럼 질과 열의가 저하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했던 이 두 가지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 여러 번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질문은 댓글, 그 다음에 말 안 해도 알겠죠? 좀 눌러줘봐. 응원 좀 해줘봐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알겠죠?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